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전체가 유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흥미로운 국가 이탈리아. 과거 로마 제국의 핵심이기도 했으며 이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로마라는 이름을 단 제국은 10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레 어떤 이유로 멸망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과학적인 세부 원인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새로운 학설과 증거를 소개합니다. 제국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지만 보통 황제가 국가 원수인 군주제 국가 또는 여러 민족과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로 이야기됩니다. 스스로를 제국으로 표방한 경우도 있고 정말 거대한 영토를 형성했던 제국도 있는데 근대로 갈수록 운송과 병참이 용이해지는 만큼 더 넓은 영토의 제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국이라는 대영 제국, 그리고 사나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몽골 제국 등이 대표적이죠.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제국들의 규모를 나열해 본다면 대영 제국, 몽골 제국, 러시아 제국, 청 제국 등 들어본 이름들이 여럿 나오지만 오히려 가장 유명한 제국인 로마 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규모를 떠나 로마 제국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정확히 우리가 멸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로마의 어떤 시대인 걸까요? 로마 역시 점차 영토가 커지며 제도도 변화합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근본 로마는 공화정으로 운영되던 로마 공화국, 즉 레스푸블리카 로마나가 아닐까요? SPQR이라고도 쓰이며 로마 원로원과 인민을 의미하고 역사나 책에서 들어본 적 있는 많은 로마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 카이사르와 같은 인물들은 로마 공화국 시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로마 공화국의 멸망이라면 우리가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제국이라 불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국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로마의 형태는 두 개로 분할된 이후, 즉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의 형태입니다. 많은 경우 서로마 제국은 빠르게 멸망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후 유럽과 연금술, 화학 역사에서도 크게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긴 하지만 어찌 보면 근본적인 로마의 이름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며 이슬람의 침공과 계속된 전쟁을 통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며 멸망되었다 이야기됩니다. 이처럼 한 국가 혹은 제국의 멸망은 결국 다른 세력에 의한 함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과학은 바로 서로마 제국의 쇠락을 이야기합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듯 당시 로마에서 야만족이라 부르는 세력에 의한 침공 때문입니다. 동로마는 멀쩡한데 서로마만 왜 먼저 멸망했는가? 지도만 보더라도 서로마 제국은 동로마에 비해 방어해야 할 국경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조차 동부지방이 서부에 비해 훨씬 부유하게 됐고 말이죠. 로마의 멸망이라는 표현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을 이야기하며 이 해에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하고 스스로 이탈리아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 사건은 서방에서 황제 중심의 로마 제국 체제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하며 이후 이탈리아와 서유럽은 게르만 왕국들로 분할되고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었던 신성 로마 제국과 같은 형태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함락에 의한 멸망 외에도 멸망으로 다가가는 국가의 쇠락에 대한 요인들이 여럿 있으니 말라리아나 기후변화, 전염병의 발생, 그리고 납중독 등이 이야기되곤 합니다. 많은 매체에서 로마 멸망의 원인이 발견되었다고 이야기되는 것들 모두는 쇠락의 이유이자 간접적인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원인들의 상세한 사항과 함께 최근 다시금 주목받는 납중독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흥미롭게 이야기되는 가설은 말라리아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남아있는 감염성 질환이며 말라리아가 남아있는 국가에 방문하는 경우 헌혈도 일정 기간 금지될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말라리아의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 즉 미생물에 의한 것으로 정확히는 열대 열원충이라 불리는 플라스모디움 팔시파룸에 의한 것이 로마의 경우입니다. 명칭을 살펴본다면 낫을 닮았다는 뜻을 갖는 세균으로 적혈구를 감염시켜 피해를 증식시킵니다. 로마의 늪지대와 습한 기후가 모기 서식에 유리해 말라리아가 만연할 수 있었다 알려져 있으며 아주 최근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고대 로마 묘지에서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 분석으로 신빙성을 얻었습니다.
이탈리아 멜리아 유적에서 2세기 로마인 개체 유골의 열대 열원충 DNA를 분석하였는데 치아와 대퇴골에서 DNA를 채취하고 고해상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해 미토콘드리아 지놈을 43배수로 복원했습니다. 현대의 인도에서 발견되는 균주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했으며 이는 말라리아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까지 시사합니다. 말라리아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유럽에서 풍토병으로 존재했던 질환이었던 것입니다. 말라리아로 인한 높은 유아 사망률과 노동력 부족이 경제적, 군사적 쇠퇴를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론 역시 존재하는데 말라리아는 로마 멸망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제국 전반의 붕괴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후변화와 가뭄 등에 의한 원인 역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면 당시 서로마 제국의 식량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집트 파이움 오아시스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공급에 차질이 생겨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및 군사력의 약화 가능성이 이야기됩니다. 그 근거로 로마 제국 후기에 걸쳐 기온 하락과 가뭄이 빈번해졌다는 기후학적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나무의 나이테 분석 결과 기온 하강과 강우량 감소 시기가 확인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대규모 전염병 시기와도 연결되는데 크게 안토니누스 역병과 키프리아누스 역병을 들 수 있습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은 2세기에 유행하였으며 천연두 또는 홍역으로 추정되며 군대와 도시 인구에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3세기의 사건으로 콜레라나 장티푸스 또는 유행성 출혈열로 추정되어 로마 인구를 10% 이상으로 대폭 감소시킨 사건입니다. 언제나 질병의 유행과 기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만큼 역사적으로 근거 있는 로마 멸망 가속화의 사유들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반론이 존재하는데 단일 전염병이 로마 멸망의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입니다. 문명의 형성과 발전, 쇠락을 화학적 관점에서 추론한다면 특정한 원소의 매장량이나 고갈 혹은 독성 물질의 유출이 관점이 됩니다. 로마의 경우 과거부터 납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는 가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힘을 얻어왔던 것은 로마의 발전된 상수도 시스템 때문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로마는 수원으로부터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와 송수교, 시폰 등의 요소들을 활발히 사용해왔는데 문제는 로마의 수도 배관이나 수도꼭지 등 모든 도구들이 다루기 쉽고 대량 생산되던 납으로 제조되어 왔다는 데 기인합니다. 음용수에 높은 농도의 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었고 이 때문에 당시 로마 상수도는 고여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구조였던 만큼 납 농도가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조금 더 화학적인 반응을 포함한다면 다른 납의 출처로 포도주와 감미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반도 등은 석회암 지반으로 이루어져 깨끗한 식수를 얻기 어려웠던 만큼 와인의 형태로 많은 섭취가 이루어졌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 역시 다양한 가격과 품질이 있으며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물질입니다. 술인 만큼 에탄올로 이루어졌지만 굳이 인체에 섭취되지 않더라도 대기 중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으로 변화합니다. 와인을 개봉한 후 남긴 채 며칠만 지나도 산화되어 맛이 시큼하게 변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듯합니다. 그러던 중 납으로 제조된 주전자나 납 도료로 코팅된 용기에 담아둔 와인은 산화된 아세트산이 납을 녹여 달콤한 아세트산 납을 형성했기에 오히려 먹기 편해지고 이를 조려 사파라는 감미료로 사용되어 왔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당연 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납 유입이 계속되어 납 중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인 제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납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하기도 했기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대인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더 많은 납을 섭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현대 연구에서는 당시의 납 오염 수준이 신경학적 손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또 다른 반론과 발견들도 계속됩니다. 납에 대한 이야기가 힘을 얻었던 것은 30여 년 전 제롬 니아구가 로마 문명이 납 중독으로 인해 붕괴되었을 것으로 주장하는 데서 시작되며 당시 가솔린의 납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던 과학자 클레어 패터스는 이 아이디어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며 더욱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물론 이를 반박하기 위한 논문도 계속해서 나왔으며 현재 납은 로마 멸망의 주범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이에 대한 재반박 증거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중 하나로 고대 로마 수돗물은 샘물보다 100배 더 많은 양의 납을 함유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중앙부의 티베르 강과 그 하구에 위치한 트라이아누스 항구, 현재의 포르투스 퇴적물에서 납 동위원소 구성을 측정한 결과 발견된 사실입니다. 퇴적물 샘플과 고고학적 유물들의 납 동위원소 구성과 일치하는 광석의 출처를 찾아 당시 산업과 상황을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오염되지 않은 티베르 강물의 조성은 화산암에서 유래한 성분 조성과 현대 지중해수에 용해되어 아펜니노 산맥에서의 석회암 침식에서 방출된 함량 사이에 연속적인 조건에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변화하는 교차점이 존재하는데 그 근원을 추적한다면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하지 않는 납 성분이 나타납니다. 스페인 남서부와 알프스 동부, 독일 아이펠, 영국 페나인 산맥이나 마케도니아에서 유래하는 조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출처는 납 주계가 실린 난파선이 발생하는 해상 화물 경로나 로마 공화정 후기와 제국 초기 광산 개발 기간 및 산출량과 정확히 일치해 우리는 광산에서의 납 발생에 대한 이론을 추적하게 됩니다. 많은 광산 채굴이 이루어졌을 시기를 꼽는다면 팍스 로마나라 불리던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의 평화롭고 번영했던 로마가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이 시작되며 콜로세움이 건설되고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역과 섬 대부분을 아우르는 형태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번영을 수반한 산업은 바로 은의 채굴과 재련입니다. 고대 로마를 비롯한 문명들의 납 오염은 주로 은광에서 시작됩니다. 납이 풍부한 황화납 광석인 방연석을 녹여 은을 추출하는 작업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죠. 방연석은 고대부터 납 광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태우는 불의 온도만으로도 재련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방연석에는 최대 0.5%의 은이 함유되어 있어 납 재련의 부산물이 은이었으며 이후 은을 주화나 귀금속으로 사용하게 되며 은을 얻기 위해 대량의 납이 발생합니다. 은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납은 독성 증기 형태로 방출되는데 은 1g을 생산할 때마다 납 10,000g이 생산되며 공기 속으로 대량의 납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 재련 산업 종사자들이 만성적인 납 중독을 앓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기로 유출된 납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며 개간이나 건설 등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지층이 얼음에 갇혀 유지되는 그린란드와 북극 등을 기준으로 한다면 확산된 납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그린란드와 북극 얼음 코어 기록을 분석해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600년까지의 납 오염 수준을 측정한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간은 로마 공화국의 부상과 로마 제국의 몰락을 포함해 팍스 로마나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기입니다. 거대 들을 이용해 3,400m 길이의 얼음 기둥을 얻어 순차적으로 녹여가며 납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센티미터 단위로 지구 역사 속 납의 모든 정보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 납 오염은 철기 시대부터 납 재련이 가속되며 시작되어 로마 공화국 전성기인 기원전 2세기 후반 정점에 이릅니다. 이후 팍스 로마나 시기 다시금 납이 대량으로 유출되며 두 차례 납이 감소했던 이후 시기가 발견됩니다. 바로 앞서 로마의 경제 군사적으로 체계가 타격받는 전염병 발생 시기입니다. 안토니누스 역병 발생으로 급격한 1차 납 감소가 발견된 후 키프리아누스 역병으로 사실상 최저점까지 납 생산이 감소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로마의 데나리우스 동전에서의 은 감소와 로마 인구 감소 등과 연관됩니다. 이전까지의 납 방출량을 추산한다면 로마 제국 전성기인 약 200년 동안 500킬로톤 이상의 납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팍스 로마나 기간 동안은 매년 3에서 4킬로톤의 대기 납을 생산했으며 이 정도의 납이 만들어낸 결과는 로마 제국과 인근 유럽 전역에서 평균적인 지능 지수가 2.5에서 3포인트 감소한 인지 저하 문제를 설명하게 됩니다. 납이 단순한 중독으로 장년층의 조기 사망을 유래했다는 문제점보다는 어린아이의 인지 발달을 저하시켜 지능을 감소시켜 이후의 모든 문제로 연결되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납의 지능 감소 영향은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수돗물이나 지하수의 납이 섭취되면 건강 문제와 더불어 청력 상실, 학습 장애, 지능 감소를 유발합니다. WHO에서는 식수의 납 함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납이 유출되는 수도의 교체 유무를 기준으로 대상 분석을 했을 때 성장기에 유입되는 납은 인간의 지능을 명확히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멸망을 앞당긴 원인 중 납 중독은 보다 과학적인 증거들로 최근 다시 힘을 얻고 있으며, 납은 유용하지만 위험한 중금속 원소인 만큼 우리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 멸망 원인을 연구하는 이야기들은 직접적인 멸망이 아닌 쇠락과 간접적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로마가 한 종류의 원소나 질병으로 사라진 국가로 묘사되어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쇠락을 앞당긴 사유를 추적하는 것으로 정정한다면 분명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상수도나 포도주의 납이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되어 왔지만, 최근의 결과에서는 로마의 활발한 은 사용과 채굴 및 정련이 납 중독과 오염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그 결과 납 유출은 과거 전 유럽 지능 지수의 전반적인 하락을 일으킨 주범으로 해석됩니다.